여러분, 35년 동안 닫혀있던 일본 시장에 한국 쌀이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닌 한 가족의 역사와 두 나라의 관계를 바꾼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도쿄의 작은 한인 마켓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일본 전역을 뒤흔든 쌀 열풍으로 이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절대 안 먹을 거야 라는 냉소적인 반응 속에서 단 하나의 쌀 봉지가 어떻게 국가 간 편견을 무너뜨렸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소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 시노쿠보에서 한국 식자재 슈퍼를 운영하는 제1교포 3세 유키 김이라고 합니다. 가게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한맛 식품입니다. 1970년 할아버지께서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하셨고 아버지를 거쳐 지금은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규모는 커졌지만 가게 간판에 빛바랜 태극기 문양만큼은 처음 그대로입니다. 지난 2024년 초 일본 전역에 이상한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던 동네 마트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텅 비어가는 쌀 진열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공급망 붕괴, 기후변화로 인한 일본 내 쌀 생산량 감소,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유키 씨, 오늘도 쌀 구하기 힘드네요. 매일 아침 마주치는 옆 가게 나카무라 아저씨의 인사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이 거리에서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해 오셨는데 최근에는 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쌀 가격은 불과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했고 일본인들의 주식이 마치 귀한 보물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5kg짜리 새 포대를 구했어요. 유키 씨네 손님들 중에 필요한 분 있으면 하나 나눠드릴게요. 나카무라 아저씨의 따뜻한 제안에 감사했지만 저도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드릴 쌀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슈퍼마켓에서도 일본 쌀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주 쌀은 입고 안 되나요? 지난주부터 집에 쌀이 떨어져서 라면만 먹고 있어요. 유학생 손님의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본 전역이 다 이런 상황이라서요. 다음 주에는 꼭 확보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게의 주 고객층은 한국 유학생과 주재원, 그리고 일본에 정착한 한국인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고향의 맛이자 일상의 안정감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유학 온 학생들에게 밥 한 공기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월 말, 저는 가게의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처음 이 슈퍼를 여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1970년대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한국에서 가져온 쌀 한 포대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직 한일 무역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한인들을 위해 소량의 한국 쌀을 들여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일본에서 한국 쌀을 정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역 규제와 까다로운 검역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창고 구석에서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쌀도 맛있지만 한국 쌀의 맛은 특별하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당시에 저는 그저 고향에 대한 향수 어린 말씀으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3세였고 한국에 대한 기억이나 애착은 그리 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3월 중순 무렵부터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쌀 부족 현상 대응책으로 해외 쌀 수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미국산 쌀이 주요 수입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소량의 외국산 쌀이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 식품 가공용이나 주류 제조용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일반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업계 단체 채팅방에 폭탄과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으로 들어올 수도 있대. 35년 만에 처음이래. 1988년 이후로 한국 쌀이 일본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수입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으니까요. 양국 간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와 쌀 시장 보호 정책 때문에 항상 무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심각한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 측의 의사를 타진했고 한국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키 씨, 이 뉴스 봤어요? 진짜 한국 쌀이 들어온대요. 가게 단골인 제1교포 2세 사사키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 역시 오랫동안 한국 쌀을 맛보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의 가슴속에서는 이미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3월 말 드디어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시범 수입량은 2톤. 작은 양이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컸습니다. 35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2024년 4월 8일 모든 일본 뉴스 채널이 같은 헤드라인을 전했습니다. 35년 만에 한국 쌀 2톤이 일본에 정식 수입됐습니다. TV 화면에는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선박과 한국농림부 장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번 쌀 수출은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과 함께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관의 말씀이 끝나고 취재진은 해남의 한 농촌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햇살 아래 금빛으로 빛나는 드넓은 들판과 고된 농사일에도 미소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게 안에서 혼자 울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자 제게는 그저 부모님의 나라였던 한국. 그곳에서 온 쌀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키야, 너도 TV 봤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녁 무렵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역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목소리를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일이 단순히 무역거래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는 뿌리와 연결되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정말로 제 가게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국 쌀 판매 시범 사업에 저희 가게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쿄 내 한국 식품점 중 첫 번째 배송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손이 떨려 전화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월 11일 오전 전남 해남 옥천농협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쌀이 귀 점포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농협 대표와 한국농림부 공무원이 동행할 예정이니 간단한 행사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진열할지, 어떤 마케팅을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평소보다 더 깨끗이 청소했고 정중앙에 특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한국 쌀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조리법도 준비했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35년 만에 귀한 한국 쌀을 소개합니다라는 문구를 일본어와 한글로 적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송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농협 대표와 공무원, 그리고 일본 측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짧은 인사말과 악수가 오갔고 곧 쌀 포대가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향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신선한 쌀의 고소한 향, 흰 쌀알은 마치 작은 진주처럼 반짝였습니다. 포장지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한국 해남 옥천농협 프리미엄 쌀이라고 쓰여 있었고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쌀은 해남군 옥천면에서 생산된 최고급 품종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물 좋은 우리 고장에서만 재배되는 특별한 쌀이죠. 농협 대표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맛이 더 뛰어납니다. 한국에서도 프리미엄으로 판매되는 품종이에요. 처음 만져본 한국 쌀은 일본 쌀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알갱이가 조금 더 크고 단단했으며 반짝임도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한국 쌀은 특별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단한 행사가 끝나고 모두 떠난 후 저는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진열대 위에 놓인 쌀 포대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양국 관계는 수없이 변했고 3번의 세대 교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쌀은 돌아왔습니다. 그날 첫 포대를 열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줌의 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투명하면서도 단단한 쌀알 하나하나에는 한국 농부들의 정성과 땀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고향의 맛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식재료에 불과했던 쌀 한 봉지가 이제는 35년의 기다림 끝에 이룬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한국 쌀을 판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항상 말씀하셨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유키야, 내가 언젠가는 우리 고향 쌀을 이 가게에서 팔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오면 너도 진정한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끼게 될 거야. 그 말씀을 간직한 채 저는 첫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35년 만의 만남, 한국 쌀과 일본 소비자의 첫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겨우 시작된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몇몇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퍼졌습니다. SNS를 통해 35년 만에 일본에 들어온 한국 쌀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간단한 게시물이 한국 커뮤니티를 넘어 일본 현지인들에게까지 공유된 모양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한국 교민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관심에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뻤습니다. 김 사장님, 그 한국 쌀 저도 한 봉지 살 수 있을까요? 첫 손님은 오랫동안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던 다카하시 할머니였습니다.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계신 일본 할머니로 항상 김치와 고추장을 사 가셨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한국 쌀을 보시고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물론이죠. 다카하시 할머니. 이 쌀은 한국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해남 옥천 농협 쌀입니다. 특별히 첫 고객이신 할머니께 드립니다. 할머니께 쌀 봉지를 건네드리며 한국 쌀 조리법이 담긴 작은 안내서도 함께 인쇄해드렸습니다. 한국 쌀은 일본 쌀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20분 정도 불리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오늘 저녁에 바로 해먹어 볼게요. 우리 손자도 한국 음식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에 이 쌀로 지은 밥을 같이 먹어봐야겠어요. 할머니는 쌀 봉지를 마치 귀중품처럼 안으시며 기쁜 표정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첫 고객에게 한국 쌀을 판매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순간 이후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 교민이나 유학생들로 그들에게 한국 쌀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와, 진짜 한국 쌀이다. 드디어 집에서 제대로 된 한국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이걸로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고 싶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한국인 손님들은 거의 망설임 없이 쌀을 구매했습니다. 일부는 가격을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두세 봉지씩 사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고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는 각 고객에게 쌀의 특징과 조리법을 일일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한다는 것, 밥이 조금 더 찰진 편이라는 것, 그리고 특유의 고소한 향이 있다는 것까지.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5,000엔이나 해요? 일본 쌀보다 3배는 비싸네요. 한국 쌀이라고 해봤자 그냥 쌀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렇게 비싼 쌀은 우리 집 예산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일부 일본 손님들은 가격을 보고 놀라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쌀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쌀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수입 비용과 적은 물량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프리미엄급으로 취급받는 품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비싼 외국 쌀에 불과했습니다. 이 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정식 수입된 한국의 자존심이에요. 한번 맛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거예요. 쌀알의 크기와 찰기, 그리고 고소한 향이 일본 쌀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 고객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첫날에는 20봉지 정도만 팔렸고 그중 대부분은 한국 교민들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변 상인들이 물었습니다. 유키 씨, 그 한국 쌀 잘 팔려요? 우리는 그런 비싼 쌀 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 워낙 쌀 구하기 힘든 때라 그나마 팔리는 거 아닐까요? 이웃 슈퍼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해도 일본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국 쌀, 그것도 비싼 가격에 팔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첫날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거 잘못 수입했어.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안 먹어.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나 팔아. 몇 주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다른 상인의 냉소적인 말에 속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고향 쌀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해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쌀은 특별하니까요. 언젠가는 알아볼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남은 쌀 재고를 정리하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쌀을 모두 팔 수 있을까? 일본인들에게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 처음의 설렘과 기대는 조금씩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카하시 할머니였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저녁에 그 쌀로 밥을 지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 손자도 평소보다 2그릇이나 더 먹었어요. 고소한 향기가 특별해요. 다음에도 꼭 살게요. 이어서 할머니가 한국 쌀로 지은 밥과 함께 먹은 저녁 식사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메시지를 읽고 있자니 문득 해남에 있는 농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자신들이 정성껏 기른 쌀이 35년 만에 일본에 첫 발을 디딘 이 순간, 그분들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실까? 다음 날,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시식 코너를 마련하고 한국 쌀로 지은 밥과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전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35년 만에 일본에 들어온 한국 쌀 맛보고 가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망설였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와, 이건 정말 다르네요. 고소한 맛이 강하고 찰기도 있고 밥알이 더 탱글탱글하네요. 식감이 일본 쌀과는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향이 진한 쌀은 처음 먹어봐요. 이걸로 오니기리를 만들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자국 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에게 외국 쌀은 대체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쌀을 맛본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맛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셰프가 우연히 지나가다 시식을 하고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쌀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레스토랑 메뉴에 한국 쌀 스페셜을 넣고 싶은데 몇 포대 구매 가능할까요? 모리카와 셰프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오사카에서 유명한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쌀의 찰기와 향이 그의 새로운 메뉴 구상에 완벽하게 맞는다며 기뻐했습니다. 일본 쌀로는 이런 식감을 낼 수 없어요. 외국 쌀을 써보려고 이탈리아산도 써봤지만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그 셰프의 주문 덕분에 그날은 30봉지가 추가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한국 쌀로 만든 특별 메뉴 해남 라이스 리조또가 소개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요리 사진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해시태그 한국쌀, 일본 처상육 등이 조금씩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식 행사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닷새 동안 지속한 시식 행사 덕분에 판매량은 첫날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인 손님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중 23명 정도였던 일본인 구매자가 이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이웃 상인들도 이제는 저희 가게에 들러 한국 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키 씨, 그 쌀 맛이 정말 다르다면서요? 요즘 손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가게에도 좀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도시락 메뉴에 한국 쌀 도시락을 추가하고 싶어요. 나카무라 아저씨의 도시락 가게에서도 한국 쌀 도시락이 출시되었고 근처의 한 라멘집에서는 한국 쌀 차조밥이라는 신메뉴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주변 상점들과의 협업이 늘어나면서 시노쿠보 일대의 작은 한국 쌀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현지 농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 근교 사이타마현에서 쌀 농사를 짓는 다나카라는 농부가 직접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쌀의 품종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품종을 시도해보고 싶어서요. 일본과 한국의 기후는 비슷한 점이 많으니 재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나카 씨는 프리미엄 쌀 재배 연구회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 쌀을 자세히 살펴보고 향을 맡더니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 쌀알의 모양과 투명도를 보세요. 수분 함량도 우리와 달라 보입니다. 재배법에 차이가 있겠죠? 그는 한국 쌀의 특성에 대해 전문적인 질문을 이어갔고 저는 농협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기 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시 농업 기술은 서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좋은 품종이 있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의 뛰어난 품종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건 경쟁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기회입니다. 농부의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쌀 한 알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문화와 기술의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쌀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저희 가게에 배정된 쌀 물량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옥천농협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놀라움과 기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노쿠보의 한맛식품 김유키라고 합니다. 귀농협의 쌀이 여기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추가 공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너머로 들려온 중년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김유키 사장님이시군요. 저는 옥천농협 해외사업부 팀장 박성호라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일본 시장 반응이 어떨지 긴장했거든요. 박 팀장님은 35년 동안 닫혀있던 일본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협상과 검역 절차, 그리고 양국 정부의 복잡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농부들에게 이번 일본 수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한국 쌀의 자존심을 걸고 최고 품질만 선별했어요. 그 쌀이 일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의 어려움, 시식 행사의 성공, 그리고 일본 셰프와 농부들의 관심까지. 박 팀장님은 특히 일본 농부들이 한국 쌀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에 감동하신 듯했습니다.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사실 우리는 쌀 품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일본 농업과의 교류가 생긴다면 그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박 팀장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초기 2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수입업체가 추가로 10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김 사장님 가게에도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한국 쌀이 일본에 돌아왔고 이제는 그 규모가 5배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팀장님. 이 소식을 들으면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 사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쌀이 일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게 창고에 남아있는 마지막 쌀 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포대에 담긴 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 한국 농부들의 자존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은 더 큰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 한국 쌀이 이제 일본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쌀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에 저는 한동안 들떠 있었습니다. 추가 물량 10톤이 도착한다는 소식은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도쿄 내 여러 한인 마켓과 일본 유통업체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추가 물량이 도착하기 이틀 전 일본의 한 유명 식품 평론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 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35년 만에 수입된 한국 쌀. 과연 그 가치가 있을까? 맛은 그저 그렇고 가격만 비싼 실망스러운 수입품. 가토 히로시라는 그 평론가는 일본 전역에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시식한 후 일본 쌀보다 특별할 것 없는 맛이라고 호평했습니다. 특히 그는 비싼 가격에 비해 실망스러운 품질이라며 한국 쌀에 대한 과장된 마케팅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글은 하루 만에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다음 날부터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이미 예약했던 쌀 구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하지만 예약했던 쌀은 취소할게요. 가토 씨의 리뷰를 봤는데 그 가격에 비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 쌀의 일본 진출이 이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필 추가 물량이 곧 도착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농협의 박 팀장님께 이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유명 식품 평론가가 한국 쌀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올렸고 영향이 꽤 큰 것 같습니다. 박 팀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제품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쌀에 자신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알려보는 건 어떨까요? 박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내 여러 유명 셰프와 음식 블로거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무료 시식회를 열 테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한국 쌀에 관심을 보였던 모리카와 셰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리카와 셰프님, 한국 쌀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셰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리카와 셰프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여러 미식가와 셰프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틀 후 열리는 시식회에 참석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시식회 당일 저는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다양한 방식으로 쌀을 조리했습니다. 솥밥, 비빔밥, 누룽지, 김밥 등 한국 쌀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메뉴들이었습니다. 모리카와 셰프도 자신만의 특별한 한국 쌀 리조또와 한국 쌀 스시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식회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20명 가까운 음식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비판적인 리뷰를 썼던 가토, 히로시도 모리카와 셰프의 초청으로 자리에 함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토 씨는 처음에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한국 쌀로 지은 다양한 요리를 맛보면서 조금씩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특히 유룽지와 모리카와 셰프의 한국 쌀 리조또를 맛본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집에서 해먹었을 때와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풍부한 향과 쫄깃한 식감은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봅니다. 모리카와 셰프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가토 씨, 한국 쌀은 조리법이 일본 쌀과 조금 달라요. 물량과 불 조절, 그리고 불리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조리하면 이런 놀라운 맛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가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판단을 내렸네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쌀의 매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가토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쌀에 대한 재평가, 내가 놓친 것들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인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한국 쌀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리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글은 이전 비판 글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쌀이 일본 식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그의 결론은 많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저희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토 씨의 글을 읽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취소했던 예약들도 다시 확인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상황을 완전히 뒤바꾼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식회에 참석했던 한 유명 요리 유튜버가 한국 쌀로 만드는 5가지 특별 요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50만 뷰를 돌파했고 일본 전역에서 한국 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김 사장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 한국 쌀 아직 있나요? 비빔밥을 해먹고 싶은데 한국 쌀로 하면 더 맛있다던데 정말인가요? 한국 쌀로 만든 누룽지 맛보고 싶어요. 판매하나요? 손님들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격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 쌀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쌀을 구매하는 일본인 비율이 70%를 넘어섰고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다른 한국 식재료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10톤의 한국 쌀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대부분의 물량이 판매되었고 저희 가게에 배정된 쌀도 거의 다 팔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한국 쌀을 구매하셨던 다카하시 할머니가 다시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TV에서도 한국 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손자는 이제 한국 쌀로 지은 밥만 먹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아침 뉴스에서 특별 소식으로 나왔어요. 35년 만에 일본에 들어온 한국 쌀, 열흘 만에 완판 임박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추가로 더 많은 양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일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왔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 쌀 한 봉지가 이렇게 양국 관계와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농협의 박 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추가로 50톤의 한국 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러 대형 마트 체인에서도 판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한국쌀이 정말로 일본인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평가받던 한국쌀이 이제는 일본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박 팀장님,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김 사장님. 우리 쌀의 진짜 가치를 알리기 위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죠. 특히 김 사장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한국 쌀의 참맛은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라는 말이 이제야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부심과 꿈이 이렇게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결실을 맺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처음 위기에 처했을 때 거의 포기할 뻔했던 일이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시식회를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35년간의 단절을 뛰어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음식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였습니다. 특히 쌀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식재료였기에 그 연결의 힘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자부심을 잇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이해와 협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쌀은 더 이상 특별한 수입품이 아니라 일본 식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곳곳의 가정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도 한국 쌀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멀리했던 한국, 그 땅이 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3세 제1교포로서 저는 오랫동안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저는 종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35년 만에 일본에 정식 수출된 한국 쌀은 단순한 무역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한국 농부의 땀과 정성, 그리고 한국인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 쌀이 이제 일본의 식탁에 작지만 강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곧 나라를 넘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 아래 저는 가슴 속 깊이 뿌리내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쌀 한 톨에 담긴 나라의 품격, 그것이 이제 국경을 넘어 널리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저와 제 할아버지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감동적인 한국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5년 만에 일본에 첫 발을 내디딘 한국쌀의 여정과 제1교포 3세 유키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연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